네, 안녕하세요. 가꿈 코칭스쿨 부자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내지 두 번 그 이상 선택을 해야 돼요. 임대인으로 살든 아니면 임차인으로 살든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해서 평생 계속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죠.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평생 그냥 임차인으로, 나는 내 집이 필요 없어, 그냥 월세 전세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임차인으로 살아가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선택을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결정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내 집 마련, 임대인, 임차인 셋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 내 집 마련과 임대인, 임차인 이 세 가지가 모두 접근 방식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전부 달라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플러스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은 투자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입자를, 전세를 세팅을 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모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은 돈하고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치를 판단을 해볼게요. 내 집 마련은 가치를 판단할 때 교통, 상권, 학군, 환경 같은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좋은 생활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은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방과 중소도시,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학군, 상권, 교통 다 고려해야 돼요. 더 어렵죠. 수도권은 교통을 가장 높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그 다음 상권, 학군, 환경 순으로 고려를 해요. 그리고 임차인은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전세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려사항 볼게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이사 날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향층 구조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까워야 되죠. 그리고 주변 환경 좋아야 돼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평가인 거를 찾아야 돼요. 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맞추고 직주 근접. 내 집 마련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수리 상태가 좋은 집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마찬가지로 좋아야겠죠. 자, 그 다음 접근 방식을 볼게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좋은 단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게 신축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가까울수록 투자처로 1순위로 뽑습니다. 네, 역세권이 가까워야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편의성. 리스크를 한번 볼게요. 리스크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금리가 저희가 2%대, 1%, 2%대 하다가 지금 4, 5%대로 올라가니 대출을 갚기가 너무 어려워. 이자가 높아지니 너무 어려워하시죠. 내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환 능력을 모르시면서 무작정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정책 부분에서 내 집 마련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이번에도 금융규제가 바로 탁 들어오니 거래량이 확 감소했죠. 정책 부분도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엔 잔금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2022년도에 엄청난 역전세가 났었죠. 이 역전세가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잔금 리스크보다는 덜하겠지만 역전세도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자를 내주는 역월세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됐었죠. 그 다음에 갭투자라는 규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락장이 오면은 내 집 마련하신 분들보다 임대인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한번 볼게요. 거주 환경이 불안정하죠. 지금은 그나마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좋아져서 갱신권을 쓰면은 2년 플러스 2년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2년 살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불안정한 거주 환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확률도 있어요. 아무리 보증보험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 근데 나는 새 집을 지금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바로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돈을 못 주면은 내가 이 들어갈 집에 잔금을 처리할 때 엄청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목표 수익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내 집 마련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제외하고 내가 순전히 들어간 자본금에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투자 플러스 실거주거든요.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의 50% 정도 이상의 금액이 오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결국은 입지가 그래도 좋은 단지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0% 정도를 목표 수익으로 잡아요. 2019년부터 22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200%, 300%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불같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목표 수익률을 잡으면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을 벌 수 있는 단지를 눈여겨보세요. 최고점 대비 1억 정도 떨어진 단지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을 잡기가 어렵죠. 전세로는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일 싼 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과 여러분이 고려하실 상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면 대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비과세를 받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수월하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진짜로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어요. 금리가 2%에서 4%만 올라가도 이자가 많으면 100만 원까지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안 나가던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여파가 되게 크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사를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벌써 내가 생활권을 터전을 잡았고 아이들이 생겨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게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가족이 만약에 투자를 반대하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 내 집 마련을 추천드려요. 내 집 마련 하나로도 지금은 2억, 3억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26년, 27년, 28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공급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2029년, 2030년은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레버리지를 보통 이용한다고 하죠. 무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에 상관이 없죠. 전국이 투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이 많아집니다. 자, 단점은 세금하고 비용이 들어가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지 않는데도 세금하고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전세라는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내 집 마련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자꾸 매수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팔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임대인이라는 투자를 해보려는 상황을 만드실 분들은 내가 프리랜서거나 사업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아놨거나 이러면은 대출을 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임대인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임차로 거주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내가 아는 지역에서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직접 가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투자자를 하시기가 좀 어렵죠. 지역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는 게 돈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임차인일 경우에는 이사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죠. 내가 2년 지나고 나가고 싶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장점을 좀 보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 불안정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잘 지켜야 돼요. 집주인이 안 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전세 사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될 상황들은 보통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자금이 조금 부족한 거죠. 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좀 빠르게 목돈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기본적인 상환 금액을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기준으로
원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3%, 4%, 5%일 때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 달에 이 금액을 낼 수 있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요새 3%가 지금 없죠, 거의. 4%예요. 4%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 기준으로 5년 동안 월 17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원금이 83만 원, 나머지가 이자예요. 내가 한 달에 175만 원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5억짜리 집을 사시면 돼요. 이걸 알고 접근하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7억짜리 집을 4억을 대출 받고 샀다고 치면은 5년 동안 월 230만 원을 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좀 세지겠죠, 이제 점점. 생활비까지 하면은 한 5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더 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8억짜리 정도, 8억 4천짜리 집을 대출 5억을 끼고 산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7억짜리 집을 내 집 마련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대출 70% 일으키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한 달에 얼마 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만 아셔도 내가 지금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차이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지 마실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보시면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 기준이 다르고 부동산 금액에 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죠. 비용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등기비, 수리비,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을 75%는 집주인이 내고요. 25%를 세입자가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증액돼요.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랑 전입신고 확정일자 정도 내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리스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과 역전세의 리스크가 있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작정 임대인이 불로소득이다,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집주인이나 임대인들이 돈을 많이 내요. 세금도 많이 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나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는 음식이나 담배값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지 않고 같은 자산으로 좀 비교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금, 한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체감하는 최저시급,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랑 금반지, 여러분들이 받는 최저시급까지 전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코스피 지수는 100에서 2600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금 한도는 3만 원이었던 게 현재 42만 원이에요. 최저시급은 1989년에 60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 내년에 103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부동산 음마아파트 31평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24억이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40년 동안 떨어진 자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저시급도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산 같은 것도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 2030년대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3천을 갈 거겠죠.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과거 통계를 이용해서 유출을 한 거예요. 유출. 금은 50만 원까지 가겠죠. 최저시급은 현재 2025년에 만 원이라고 치면은 1,500원, 2,000원씩 꾸준히 올라왔으니 2030년에는 12,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파트도 30억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 40년 동안의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5년 후를 예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갑자기 떨어진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실제로 주변의 동료 투자자분들이 2020년도부터 했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실거주 집을 5억에 제 친구가 매수를 했습니다. 대출 60%를 받고 3억의 대출을 받고 2억으로 5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료 투자자분께서 2.8억의 전세를 맞추시고 5.1억의 투자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예요. 2020년도에. 그리고 임차인,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전셋집을 5억짜리 집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금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2억, 2.3억, 2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비슷하게. 근데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5억에 산 집은 실거래가가 현재 6억 7천을 찍은 단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투자를 하신 분은 5.1억에 산 아파트가 현재 6억 5천의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세입자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들어간 친구는 2022년도에 갱신권을 쓰면서 5%를 상향하면서 5.25억 원에 재계약을 했고요. 현재 2024년 10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시세가 6억이에요. 5억에 시작했던 전세가 지금 4년 만에 1억이 올라서 6억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시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노원구에 있는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제 후배가 이거를 2020년도에 5억을 주고 사서 들어갔어요. 대출을 받고.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은 경기도 구리에 5억 1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을 띄고 투자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5억에 들어간 집은 강동구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 5억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6억이 넘는 전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원구에 투자한 제 후배는 비과세로 매도를 했어요.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1.5억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갖고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거주로 들어가서 자본금 2억, 수익 1.5억을 가지고 현재 32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출을 껴서. 상급지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신 분은 비과세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 2억하고 지금 수익이 난 1.3억으로 재투자를 하려고 고려 중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입자로 들어간 제 친구는 4년 동안 전세금이 1억 이상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4년 후에 나왔어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구당 평균 주택가격 상하위 10%라는 게 통계청에서 나왔더라고요.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이 14억 8천. 그리고 하위 10%는 3천만 원이에요. 상위 10%는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상위 10%의 평균 주택수가 2.35채. 그 다음에 주택 면적도 110제곱미터로 좀 중형 대형평이에요. 하위 10%는 평균 주택수가 한 채가 안 되죠. 평균 주택 면적도 20평대 수준을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이 상위 10%가 되고 싶은지 하위 10%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주변의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찾아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이전시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좀 저축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산을 좀 늘려가시고 부를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위 10%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지. 저는 상위 10%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